저와 순자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발표할 게 있습니다. 저와 순자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열심히 재밌는 글 만들겠습니다. 50여 명의 하객이 모인 고급 한정식 집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남편 박정호의 환갑잔치, 그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주방 쪽에서 손님상을 정리하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접시를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32회를 함께한 남편이 50여 명 앞에서 이혼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정호의 회사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순만이 아들 옆에 앉아 미동도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를 의자 등받이에 가지런히 걸쳤습니다. 마치 내일도 출근하는 사람처럼 담담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정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순자의 반응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울거나 매달릴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30년 넘게 순종만 해온 아내니까요. 순자는 구석에 놓아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정호의 눈이 그 가방에서 멈췄습니다.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여행 갈 일도 없는 아내가 왜 가방을 챙겨왔을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2년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고 명절마다 15가지 반찬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아플 때면 밤새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순자의 눈빛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말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눈을 본 순간 할 말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뒤늦게 이름을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인천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한정식집 간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3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 골목 끝 낡은 빌라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순자는 요금을 내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까지 오르는 동안 숨이 찼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김순옥이 동생의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손에 든 작은 가방.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순옥은 문을 더 열었습니다. 순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자매는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순옥이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순자가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껏 참았던 것들이 손끝으로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자매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봉투였습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가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적금 증서, 보험 서류. 순옥은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산 상가 지분이었습니다. 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챙겨뒀냐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5년 됐다고. 그냥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복사해뒀다고. 순옥은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을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던 세대. 하지만 순자는 참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정우의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12번째 전화가 끊기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 있냐, 연락하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순옥이 전화기를 가져가 뒤집어 놓았습니다. 순자는 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 너머로 햇살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맞는 혼자만의 아침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언니의 소개로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변호사 한지영은 순자보다 10살쯤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순자를 마주 앉히고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달라고.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있었던 일, 50여 명 앞에서 들은 이혼 선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왔던 그 순간. 한지영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외도든 재산 은닉이든 뭐든 확실한 게 있냐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없다고. 그냥 느낌만 있다고. 늦은 귀가, 어색한 전화통화, 갑자기 바뀐 비밀번호. 그런 것들의 조각이었습니다. 한지영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느낌을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32년 결혼 생활의 기여도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지영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상가 지분 계약서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큰 무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호도 법무법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학 후배 정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고. 정민수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밀어붙이자고 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가게 됩니다. 한지영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냐고.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힘들 거라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32년을 버텼다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고. 한지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 박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엄마가 갑자기 나갔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50여 명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에 손을 떨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아버지 회사에 들렀습니다. 정우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서연의 눈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와 함께였습니다. 둘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 있던 커피잔에 아버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커플컵이었습니다. 정우가 서연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여자를 먼저 보내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했습니다.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봐온 그 눈에서 처음 보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 것 같다고. 진작 몰라서 미안하다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 편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이라고. 전화를 끄는 순자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 아버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한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서초동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지영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우 명의의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낸 자료였습니다. 한지영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5천만 원이 특정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최영미, 정우 회사의 후배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느낌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보니 달랐습니다. 한지영이 더 많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영미 명의의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1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증인 란에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32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 학비를 아끼려고 옷 한 벌 못 샀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친정제사도 못 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한지영이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외도와 재산 유출 증거가 확보됐으니 유리하다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상가 지분은 친정 유산이니 당연히 순자 것이라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냐고. 한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버티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2년을 버텼는데 1년쯤이야.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격리 직원을 아는데 만나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만나보겠다고.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32년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성격 차이일 뿐입니다. 유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좌 내역은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기다란 테이블 양쪽에 순자와 정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각자의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앙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호 측 변호사 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주장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원만한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의 30%만 분할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지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 지분 계약서였습니다. 20년 전 순자의 친정 유산으로 구매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순자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서류의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정민수가 정호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한지영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호명의 계좌의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특정인에게 수년간 이체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이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지영이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영미 명의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보증인 란에 정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호 측을 바라봤습니다.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민수가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정호의 당황한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32년 동안 항상 자신만만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민수가 본재판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지영도 이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길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지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상대도 반격할 거라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정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이말순이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명절에 집을 나간 불효막심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옥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먼 친척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자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참고 살지 그랬냐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사냐고 했습니다. 순옥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들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딸 서연에게도 압박이 갔습니다. 정호가 서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편 들면 너도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거래처가 내 회사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돌아서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정호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계좌 내역 확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증거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증거였습니다. 그게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옥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적당히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순자는 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32년 동안 적당히만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눈에서 처음 보는 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겠다는 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인천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배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순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가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됐으니 만족하냐고 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32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제사상을 차리던 날들, 무릎을 주무르며 밤을 새던 밤들, 미운 정도 정이었습니다. 순옥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안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하러 왔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하는 척이냐고 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옆을 지나 중환자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여위어 보였습니다.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혼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남편 손을 뿌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언니 집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들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순자는 젖은 눈으로 창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그때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격리 직원이 넘겨준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순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비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최영미에게 흘러간 금액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이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이 아니었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 유학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다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한지영에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한지영이 장부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거면 된다고, 확실하다고. 최종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순자와 정우가 마주 섰습니다. 서연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상가 지분의 출처, 32년간의 가사노동 기여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금 장부. 재판부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우 측 변호사 정민수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 지분은 순자의 단독 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50대 50으로 분할됐습니다. 위자료도 인정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말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어 물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32년 며느리의 마지막 돌이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인천 골목 안쪽 작은 상가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잔의 수선방. 손글씨로 쓴 간판이었습니다. 순옥이 옆에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재봉틀 하나, 작은 선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코트의 단추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추를 고르고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선된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5,000원이라고. 할머니가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다고 했습니다. 솜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10,000원짜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갔습니다. 그래서 20,000원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이 퇴근 후 가게에 들렀습니다. 귤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가 귤 좋아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억했다고. 두 사람이 가게 안에서 귤을 깠습니다. 서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 무릎에서 잠든 적이 있다고. 그때가 제일 따뜻했다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서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 가라앉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라고.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돌아간 뒤 한지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더 수고하셨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인천 앞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낮에 받은 10,000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수입이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32년의 세월보다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맡겨진 수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32년을 견딘 사람의 손끝이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무엇이든 다시 꿰맬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